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3 워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컨셉 3.3 산성과 염기성 조건이 생명체에 영향을 준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많진 않고요. 뒤에 그래서 플러스 해서 조금 더 심화에 대한 학습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3과 연계 개요인데요. 이것은 아마 다들 공통과학, 공통과학 요즘 안 하나요? 화학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라서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은 물 분자, 순수한 물 분자들이 있는 물에서는, 특히 액체 상태에서는 EH2O라고 있지만, 그것들이 아주 일부는 이렇게 다른 폼으로 존재를 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서 H3 플러스 H3O 플러스와 그 다음에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존재를 합니다. 아주 소량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 플러스가 있고 OH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에는 이렇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소량은 존재를 하고요. 25도씨 조건에서는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 존재를 합니다. 요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pH 7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순수한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특정 물질이 가해질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7승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산과 염기의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산은 어떻게 하죠? 엑시드라고 합니다. 엑시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용액의 H 플러스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입니다. 산은 엑시드고 H 플러스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강산이라고 해서 HCl 가장 유명한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염산이죠. 염산의 경우에는 물에 닿자마자 이것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의 H 농도를 높여주게 되는 효과가 되죠. 요거는 비가역적이라서 이렇게 분해되고 이온화된 것이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강산이고 이것은 H 플러스의 농도를 크게 높여주죠. 자, 그 반대로 약산이 있습니다. 약산은 여기 보시면 얘로서 H2CO3- 탄산입니다. 우리 탄산음료나 탄산수에 많이 들어가는 그 탄산이고요. 얘의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HCO3-와 H 플러스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분해가 되고 그리고 가역적이라서 어떤 것들은 다시 물 안에서 이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이온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산이라서 H 플러스의 농도를 높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광산처럼 크진 않다. 그래서 얘가 pH 낮아지는 폭이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대로 염기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라고 하죠. 베이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저희 대학교 때 베이스 하면은 원래 뜻은 이제 낮다, 베이스먼트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험 때 베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시험을 못 봐서 좀 깔아주는 친구들을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위트 있게 해서 베이스니까 염기가 되죠. 강염기가 되죠. 라고 하면 좀 깔아달라. 너가 좀 깔아달라라는 농담으로 쓰기도 하는 용어인데요. 베이스라는 건 염기고요. 반대로 용액의 H 플러스 농도를 낮추는 물질입니다. 이 말은 OH-를 높임으로써 OH-가 H 플러스랑 결합을 해서 수중에 있는 H 플러스 농도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HCl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강염기인데요. NaOH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이온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OH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 플러스와 결합을 해서 수중에 있는 H 플러스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겠죠. 자, 약염기의 경우에는 뭐 많이 쓰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NH3,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돼서 NH4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암모니아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죠. 암모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물에 녹으면 이 암모니아가 H를 잡아주면서 암모늄 이온이 돼서 녹아 들어가면서 H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염기고, 이건 마찬가지로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가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본 pH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는 평형을 이루는데 수소이온 농도 H+의 농도와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pH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pH는 굉장히 많이 쓰일 용어고 생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생체에서 pH에 따라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생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물질 대사나 생체의 여러 가지 운동들 또는 많은 활동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는 7이고요. 그리고 H 플러스 농도가 많으면 pH는 낮아지고 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보다 큰 경우 8, 9 이렇게 되면은 pH 농도가 적죠. 농도군요. 네,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피겨를 보시면 산과 염기가 있는데요. 우리 먹는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산이 많습니다. 우선은 퓨어 워터는 7이고, 거기에 비해서 뭐 블랙커피나 토마토 주스 같은 경우는 pH 4, 5, 4이고, 그 다음에 뭐 콜라, 그 다음에 뭐 비니거, 식초나 그 비어 이런 것들, 그래서 맥주 같은 것들은 pH 3입니다. 굉장히 낮은 pH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pH가 한 4.8, 이 정도 이하가 되면은 대부분의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음료는 대부분 pH 4.8 이하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씨워터는 pH 8인데요. 여기 녹아있는 것들이 조금 더 염기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암모니아 물질들, 그 다음에 콜리너, 그래서 비누 같은 것들은 염기성을 띠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pH 변화의 영향인데요. 그래서 물에서의 pH를 변화를 조금 줄여주는 걸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완충용액. 그래서 우선 용어부터 보면은 버퍼라고 하죠. 버퍼 많이 쓰는 단어죠.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권투 선수가 이게 때릴 때 샌드박스를 쓰죠. 그래서 샌드박스의 그 역할이란 건 권투 선수의 힘이 전체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샌드박스로 이제 완충되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pH에 있어서도 완충용액은 어떤 용액이나 용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pH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게 들어오면은 좀 덜 낮게 하고 높은 게 들어오면은 덜 높게 만드는 게 완충용액이고요. 정의를 보시면 산이나 염기가 더해지더라도 pH 변화를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pH를 덜 변하게 하는 이유는 pH의 변화에 따라서 생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pH에 따라서 변형이 되기도 하고 변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pH가 굉장히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움직여야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쓰는 걸 좀 예로 가져왔는데요. 요 브랜드의 PBS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세포 실험 때 쓰는 것인데 포스페이트 베이스의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버퍼들이 이제 그 셀에 들어가는 배지에 어느 정도 pH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투여되더라도 pH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버퍼는 아까 말씀드린 탄산 같은 거죠. pH가 상승했을 때, pH가 상승했다는 거는 H 플러스가 적어진다는 거죠. H 플러스가 적어지면은 이것들이 분해가 돼서 이온화가 되면서 H를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좀 떨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pH가 하강했을 때는 요 H를 잡아서 다시 H2CO3로 만들어줌으로써 수중에 있는 H의 농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그런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좀 응용이죠. 요즘 환경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환경에 대한 산업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산성비와 뭐 산성 강화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는 조금 들어주긴 했지만 결국은 CO2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공기 중에 많아지면 물의 pH를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엑시드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해서 산성 강화물, 산성으로 인해서 이제 뭐 그 좀 pH가 내려가는 것을 산성 강화물이라고 하고, 그 기준은 pH 5.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H 5.2라고 하고, 오염되지 않는 비는 보통 이제 pH는 5.6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이게 동유럽 어느 부분의 텍스트 사진이라고 했는데, 산성비에 의해서 뭔가 이제 앙상한 느낌의 그런 나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산성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험에서 이제 산성비가 육상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제 이산화탄소 반응으로 인해서 산호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탄산 이온 같은 경우, 이제 HCO3-의 경우에는 pH가 상승 시에는 CO3E-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pH 하강 시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용해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pH의 버퍼 역할을 하는 이 탄산이 수중에 있는 이 CO3E-를 많이 잡아서 HCO3가 되게 되겠죠.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CO3E-는 산호초에 있는 석회석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것들이 녹아서 CO3E-가 많아지는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탄산이온 농도가 산호초 석회화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탄산이온이 농도가 증가하면은 산호초 생태계에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고요. 탄산이온이 증가하는 이유는 거의 명확하죠.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본격적인 가설을 보면 CO3E-의 농도가 CO3E-의 농도와 산호초의 석회 반응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이 CO3E-의 농도가 다른 뭔가 환경 조건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관찰하면 좋겠지만, 다른 통제 변인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실험 세트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돈은 들였을 것 같은데요. 인공 환경을 조성했고요. 굉장히 크죠. 2650제곱미터의 수족관에 산호초 군락을 조성을 했고, 4년간 해수의 CO3E- 농도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산호초의 석회화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인 중에서 CO3E-를 변화시켜서 그것을 변화시켰고요. 그래서 나중에 석회화 반응을 본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변화를
시켰다고 할 수, 통제를 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히 나오겠죠. CO3-의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탄산 이온, 석회화네요. 석회화 이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CO3-의 농도가 낮으면 석회화 반응 속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CO3-의 농도와 석회화 반응 속도는 정비례 관계. 완벽한 정비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면은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해수에서 실질적으로 CO3-의 농도가 낮다면 결국은 석회화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뜻이고, CO3-의 농도가 낮은 현재 많은 해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CO3-가 더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석회화 반응이 낮아져서 산호초의 농도가 낮아지고 그것이 산호초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CO3-에 영향을 주는, 농도가 낮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서머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 다음에 용액의 H+를 증가시키는 물질은 산이라고 하고 엑시드입니다. H+ 농도를 낮추는 물질은 베이스라고 하고 염기라고 하고요. 그다음 산이나 염기가 더해지더라도 pH 변화를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제 버퍼라고 하고 탄산을 많은 예로서 들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화를 해서 다음 내용을 좀 해볼 텐데요. 그래서 뒤에 텍스트 뒤에 있는 과학적 탐구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3번 문제 중에서 산성비가 3번 문제 중에서 산성비가 수생식물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디자인해 봐라. 그래서 보시면 산성비가 수생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실험 디자인을 위해서는. 우선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학계에서는 이렇게 실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가설을 세웠으면 실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강에서 배웠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 많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험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 또는 가설에 대해서 실험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연습들을 조금씩 해볼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산성비와 수생식물, 그 다음에 저해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할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산성비라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산성비는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pH 5.2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물은 pH 5.6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산성비로 취급되는 여러 지역을 탐방을 해서 뭐 한 달 또는 뭐 하루 이틀을 재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많이 재봐서 샘플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pH 5.2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수생식물의 성장이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 지역을 한번 찾아가서 그것의 pH를 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고요. 5.1 기준이지만 5.2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5.2와 5.6이 충분히 큰가, 이제 저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수생식물을 어떤 걸 쓸 것인가, 수생식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걸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수생식물 중에서는 우선은 참고 문헌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문헌. 그 이유는 저해가 된다 또는 pH에 따라서 저해가 된다는 것을 알려진 것으로 해야 그것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고, 또는
이것과 비슷한 생물, 뭐 속이 같거나 아니면 그런 생물들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고, 조금 더 노빌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완전히 생뚱맞는 것을 찾는 거는 조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가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불의 옥잠이라는 식물입니다. 불의 옥잠이라는 식물이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선은 한국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수생식물, 그래서 제네럴하게 정말 수상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그런 대표 식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입을 이제 지표로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얘를 쓰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해한다와 상관도 있는데요. 저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인디케이터, 지표를 뭘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입의 크기, 또는 여기가 굉장히 불의 옥잠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게도 측정이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 같은 것도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트로덕션에서 논문을 쓴다면 산성비의 정의, 수생식물을 썼는데 왜 썼는지, 그리고 저해하는데 어떤 지표를 통해서 저해하는 것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메소드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험군은 당연히 pH 5.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실제로 재서 그 pH를 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대주군에서는 pH 5.6을 순수한 물로 했으니까 5.6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 잎의 크기, 그리고 바이오매스, 꽃이 피는 시기, 이런 것들을 재보는 겁니다. 실험과 대적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을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만약 한다면 3개월 정도 뭐 물을 이렇게 해서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한다거나 비를 이렇게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동일하게 해줘야죠. 뭐 온도 또는 기후, 햇빛 이런 거는 통제 변인으로 해야 되겠고, 이것들은 통제 변인을 하지만 논문에서는 이런 것으로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세 가지 지표를 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얘가 한 개만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뭐 10개에서 30개 정도의 불의 옥잠을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잎의 크기, 꽃. 잎의 크기도 아마 이렇게 될 테고요. 꽃은 뭐 좀 다르겠죠. 얘가 늦게 피고 빨리 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뭐 크고 작고를 그냥 판단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통계적 차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가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아진다, 또는 잎의 크기가 대조군, 그러니까 일반적인 pH 5.6 물에서 많아진다. 또 꽃도 통계적으로 얘가 대조군에서
훨씬 더 빨리 피더라. 예를 들어 얘는 2개월 만에 피고 얘는 평균적으로 2.5개월 만에 피더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런 아까 가설을 증명을 하더라 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이제 가설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가설을 증명했다는 내용을 쓰고요. 뭐 뒤에 만약에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초래할 것들에 대해서 쓰면은 좋은 이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불의옥잠이 산성비에 따라서 성장이 저해되면 수생 생태계가 망가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 문헌을 찾아서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라는 논조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첨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워터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제 산과 연기에 대해서 배웠고,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성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워터라는 거는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과 관련된 많은 반응들이 나올 텐데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이제 3강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강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복습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